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누우신 채로 제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숨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깊은 산골 마을에 나무를 베어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수였습니다. 정수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정수는 10살 무렵부터 산에 오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정수는 늘 성실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그것을 내다 팔아 늙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수를 볼 때마다 저 청년은 참으로 부지런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수 자신은 그런 칭찬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어머니와 밥 한 끼 나눌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정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낡은 쇠도끼였습니다. 날은 이미 무뎌지고 자루도 여러 번 갈아 끼운 볼품없는 도끼였지만 정수에게는 아버지의 손길이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도끼를 쓸 때마다 마치 아버지가 곁에서 함께 나무를 베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정수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산은 이미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정수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연못가에서 큰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도록 벼르던 나무였습니다. 정수는 팔을 걷어붙이고 도끼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정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내리치던 순간 손에서 도끼가 미끄러졌습니다. 도끼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그대로 연못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도끼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낡고 무뎠지만 정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정수는 연못가에 엎드려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깊고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연못 한가운데서 물결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물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서럽게 울고 있느냐?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도끼를 그만 연못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다시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손에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것은 낡고 볼품없는 쇠도끼입니다. 노인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정수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도끼는 화려하지 않은 낡은 쇠도끼일 뿐입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물속에서 낡고 녹슨 쇠도끼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정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남기신 도끼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눈앞의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함을 지켰다.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노인은 3개의 도끼를 모두 정수에게 건넸습니다. 정수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저는 제 도끼 하나면 충분합니다. 노인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직함은 스스로 빛을 낸다. 그 빛은 결코 감춰지지 않는 법이다. 이것은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다. 노인은 3자루의 도끼를 정수의 손에 쥐어주고는 다시 물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잔잔한 물결만 일렁였습니다. 정수는 3자루의 도끼를 안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연못에 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이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정수와 같은 마을에 사는 억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새는 평소에도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정수의 이야기를 듣자 억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억새는 다음날 아침 일찍 도끼를 챙겨 그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한 억새는 나무를 베는 척도 하지 않고 서둘러 도끼를 물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도끼야, 내 소중한 도끼가 물에 빠졌구나. 잠시 후 연못이 다시 일렁이더니 하얀 수염의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느냐? 억새는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소중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억새는 반색을 하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 도끼입니다. 노인의 표정이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금도끼를 든 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억새는 다급하게 연못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하지만 연못은 이미 고요해진 뒤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노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억새는 결국 자신의 낡은 쇠도끼마저 잃은 채 빈손으로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억새는 두고두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욕심은 가진 것마저 잃게 만들지만 정직함은 없던 것도 채워준다는 사실을. 정수는 그 후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를 판 돈으로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수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화려하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는 법이라고 정수는 종종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수도 머리가 희끗해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종종 그 연못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정직함이란다. 눈앞에 반짝이는 것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손 떼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란다.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수는 살아오는 동안 크게 부유해지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수는 스스로 떳떳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못은 오늘도 말없이 산자락 아래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물속에는 아직도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무언가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를 돌아보는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살아온 나 자신을 가만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없이 살아온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몸의 힘을 천천히 빼시고 어깨와 손끝까지 편안하게 늘어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가 산속에서 느꼈던 그 고요한 연못의 평온함을 떠올리며 편안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깊고 고요한 잠으로 천천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3년고개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신 채 제 이야기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3년고개라 불리는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개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개에서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고개 앞에서는 저절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 마을에 김노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평생을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운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노인은 장에 다녀오는 길에 그 3년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고 김노인은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고갯길 중턱에서 그만 발이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노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김노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노인은 그날부터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봐도 입맛이 없었고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김노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3년밖에 살지 못한다.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4명이 다 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족들은 그런 김노인을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노인의 얼굴은 야위어갔고 기력도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그 소문은 이웃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가 김노인의 사정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평소 지혜롭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김노인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김노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이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는다네. 젊은이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환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김노인은 힘없는 눈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니 그것이 무엇인가? 젊은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신다고 했으니 2번 넘어지면 6년을 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번 넘어지시면 9년을 사시는 것이고 10번을 넘어지시면 30년을 더 사시는 셈입니다. 김노인은 순간 멍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젊은이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면서도 어딘가 마음에 와닿는 데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번 넘어지면 그만큼 더 오래 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저와 함께 3년 고개로 가시지요. 김노인은 처음에는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지만 젊은이의 손에 이끌려 조금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갯길에 다다르자 젊은이는 김노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제 손을 잡고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낮춰보십시오. 김노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젊은이가 시키는 대로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다가 몸을 굴렸습니다. 한번 구르고 나자 젊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3년을 더 사시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저도 모르게 옅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구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노인은 젊은이의 손을 잡은 채 더 힘차게 몸을 굴렸습니다. 한 번, 2번, 3번 구를 때마다 김노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김노인은 스스로 몇 번이고 몸을 굴리며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100살까지도 살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김노인은 언제 아팠냐는 듯 다시 밥을 잘 먹고 잠도 편히 자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에 띄게 건강해진 김노인을 보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김노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3년 고개에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일부러 그 고개에서 몸을 한 번씩 굴려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두려움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며 손주들의 재롱을 보았습니다. 그는 종종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는 날도 있는 법이란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가짐이란다. 오늘 하루 마음이 넘어졌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순간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신 채 편안하게 숨을 내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넘어짐도 결국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밑거름이라 여기시며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으며 깊고 편안한 잠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호랑이와 곶감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시며 편안하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겨울이면 유독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지붕마다 고드름이 길게 매달리고 마당의 장독대에도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화롯불 위에서는 늘 곶감이 익어가는 은은한 단내가 풍겨나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오랫동안 산속을 다스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는 눈이 너무 깊이 쌓여 산속의 먹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진 호랑이는 결국 밤이 깊어지자 마을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걸으며 어느 초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밤이 깊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어르고 달래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저 밖에 호랑이가 와도 너는 울지 않는 아이란다. 호랑이는 담장 너머에서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어미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호랑이라는 말을 듣고도 울음을 그치지 않을 아이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아기의 울음소리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다정하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아가야 뚝 그쳐야지. 옛다 여기 곶감이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짓말처럼 아기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집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호랑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곶감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저 무서운 내 이름보다 아이를 더 놀라게 한단 말인가. 호랑이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필시 나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임이 틀림없다. 호랑이는 두려움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마을에 소도둑이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소도둑은 어둠을 틈타 외양간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소도둑은 컴컴한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라고 착각했습니다. 소도둑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그림자의 등 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잔뜩 겁에 질려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등 위에 무언가 올라탄 것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드디어 그 무섭다는 곶감이라는 것이 내 등에 올라탔구나. 호랑이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도둑은 자신이 탄 것이 소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떨어지면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했기에 소도둑은 죽으림을 다해 등에 매달렸습니다. 호랑이는 곶감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 더욱 필사적으로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고 개울을 건너며 두 존재는 함께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달리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지칠 대로 지쳐 마침내 큰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도둑은 이때다 싶어 나뭇가지를 붙잡고 몸을 날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등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등에 타고 있던 것이 곶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허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밤이로구나. 곶감이라는 것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니.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터덜터덜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소도둑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고 나서야 소도둑은 조심스럽게 나무에서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소도둑은 지난밤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소도둑은 그 일을 계기로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곶감 이야기가 두고두고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크고 무서운 존재라도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걱정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호랑이가 곶감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실체 없는 걱정에 스스로를 겁먹게 만들곤 합니다.
밤이 되면 낮 동안에는 별것 아니었던 걱정거리가 유독 크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으면 지난밤의 그 걱정이 생각보다 대단치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랑이도 정체를 알 수 없었기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걱정도 실체를 마주하면 뜻밖의 작고 사소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걱정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정말 호랑이만큼 크고 무서운 것이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걱정도 알고 보면 그저 지나가는 곶감한 조각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소도둑이 무사히 나무 위로 올라가 안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안전하고 포근한 곳에 계십니다. 이제 마음속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두 손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며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포근한 잠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눕히시고 천천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경문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경문왕은 어질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었고 가뭄이 들면 손수 논밭을 둘러보며 백성들과 함께 걱정했습니다. 그런 왕이었기에 백성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경문왕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되던 그날 밤부터 경문왕의 두 귀는 당나귀처럼 길게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늘 커다란 관을 깊이 눌러쓰고 다녔습니다. 왕의 귀 모양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관을 짓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왕궁에서 오랫동안 관을 만들어 온 장인이었습니다. 왕은 관을 새로 만들 때마다 노인을 불러들이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대가 본 내 귀의 모습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그대의 목숨을 거두어야 할 것이네. 노인은 그때마다 온몸을 떨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소인 죽는 날까지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수십 년 동안 그 비밀을 가슴속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노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때마다 노인은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질수록 가슴속에 눌러두었던 비밀은 더욱 크게 노인을 짓눌렀습니다. 노인은 이러다가는 이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세상을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 숲은 노인이 젊었을 때부터 마음이 답답할 때면 종종 찾아오던 곳이었습니다. 노인은 숲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노인은 마침내 참았던 말을 토해내듯 크게 소리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 한마디를 외치고 나자 노인은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병세는 거짓말처럼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지나가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바람소리인 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결국 경문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당장 그 대나무 숲을 모조리 베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서둘러 대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그 자리에 산수유나무를 새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 때마다 이번에는 산수유나무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님 귀는 길다. 왕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득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소문은 더 커지기만 하는구나. 왕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관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길게 자란 당나귀 귀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담담한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 귀는 당나귀처럼 길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 한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술렁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왕을 더욱 가깝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임금님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왕은 그날 이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관 속에 자신을 감추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과 더욱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진 임금으로 남았습니다. 비밀은 감출수록 무거워지고 드러낼수록 가벼워지는 법이라는 것을 왕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오래도록 눌러둔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온 세상에 외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무거운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편안히 내려놓으시고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깊고 평온한 잠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린고비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으시고 잔잔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고을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끼며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린고비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김생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린고비라는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린고비의 집은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많아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린고비의 집에서는 밥알 하나 허투루 버려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린고비는 재산이 많기로 소문난 부자였지만 씀씀이는 그 누구보다 인색했습니다. 그의 집 대들보에는 늘 굴비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자린고비는 온 가족을 밥상 앞에 둘러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들 저 굴비를 한 번씩 쳐다보아라. 가족들은 밥 한 술을 뜨고 굴비를 한번 올려다본 뒤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여러 번 쳐다보는 날에는 자린고비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얘야, 그렇게 자주 쳐다보면 굴비가 닳지 않느냐. 한 번 밥 먹을 때 한 번만 쳐다보아도 충분하니라. 이웃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혀를 내둘렀지만 자린고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자린고비의 집에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파리는 장독대에 앉아 있다가 다리에 된장을 살짝 묻힌 채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린고비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이 내 된장을 훔쳐 달아난다. 자린고비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파리를 쫓아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파리는 이리저리 날아다녔고 자린고비는 그 뒤를 숨을 헐떡이며 쫓아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파리 다리에 묻은 된장까지 아까워하는구나. 그렇게 몇 마장을 쫓아간 끝에 자린고비는 결국 파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린고비는 헛헛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 참 된장 한 방울에 이렇게까지 뛰어다닐 일인가. 하지만 자린고비는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전처럼 아끼며 사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자린고비도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어느 겨울 몹시 추운 밤 이웃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었고 몇몇 집에서는 어린아이들마저 배를 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린고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자린고비는 곡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곡식을 큰 수레에 가득 실었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 자린고비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 아까운 곡식을 어찌 이리 다 내어주려 하십니까? 자린고비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아끼고 아껴온 것은 결국 오늘과 같은 날을 위해서였다. 나 하나 배부르자고 모은 재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쓰기 위해 모아둔 것이니라. 자린고비는 그 곡식을 이웃마을에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리던 사람들은 자린고비가 보내온 곡식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그를 인색하다고 흉보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그저 아끼기만 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그토록 알뜰하게 모으셨던 것이었구나. 그날 이후 자린고비라는 별명은 더 이상 놀림의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근검 전략을 몸소 실천하며 결국 이웃을 살린 그의 삶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린고비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식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아낀 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사람의 그릇을 결정짓는 법이란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검소함 그 자체는 결코 인색함이 아니라는 것을 자린고비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정작 필요한 순간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곳간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아끼고 절약하며 사셨다면 그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끼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은 사실 한 뿌리에서 자라난 두 개의 가지와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며 쌓아오신 모든 노력과 알뜰함이 언젠가는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아름답게 쓰일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수고로움을 편안히 내려놓으시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이불처럼 포근한 마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밥 풀꽃 전설입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으시며 조용히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순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순덕은 어려서부터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씨가 고운 처녀였습니다. 친정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이웃들도 순덕의 다정한 성품을 늘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런 순덕이 18되던 해 이웃 고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을 온 그 집의 시어머니는 유난히 엄하고 깐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이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을 지어도 국을 끓여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은 정성을 다해 저녁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밥이 다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순덕은 밥알 몇 개를 살짝 떼어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밥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엌을 지나던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른들 밥상에 올릴 밥을 먼저 입에 대다니 그런 버릇 없는 짓이 어디 있느냐. 순덕은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사정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밥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순덕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불같은 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순덕은 온갖 구박과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힘든 날에도 순덕은 남편에게조차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꽃을 가꾸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쌓여만 가는 서러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몸도 마음도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은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인 서름과 고된 노동이 순덕의 몸을 조금씩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밥이 잘 되었는지 보려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순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덕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무덤가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낯선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는데
꽃잎 속에는 마치 하얀 바발이 붙어 있는 것처럼 작고 하얀 점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순덕에 넣기 피워낸 꽃이라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에 며느리밥 풀꽃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꽃잎 속 하얀 점은 마치 순덕이 그날 입에 넣었던 밥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볼 때마다 순덕의 서러운 사연을 떠올리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섭게 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그저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무덤가를 찾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산과 들에는 해마다 며느리밥 풀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볼 때마다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려 애썼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 꽃은 조용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해는 더 쉽게 쌓이고 그 상처는 더 깊이 남는 법입니다. 순덕이 끝내 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우리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으셨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건네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붉은 며느리밥 풀꽃이 들판 곳곳에 피어날 때마다 그 조용한 마음을 한 번씩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은 마음속 서운함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편안하게 몸을 이완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8번째 이야기는 효녀 지은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마지막 이야기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신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지은이라는 처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났고 지은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큰 병을 앓은 뒤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드려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지은은 어린 나이부터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삭바느질을 하고 방아를 찧어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버는 돈으로는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은 굶을지언정 어머니의 밥그릇만은 늘 가득 채워드렸습니다. 어느 해 나라 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값이 크게 뛰어올랐고 지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도무지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매일 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배불리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딸의 마음만은 늘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괜찮으니 너무 애쓰지 마라. 하지만 지은은 어머니의 그 말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힘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가 스스로 몸을 팔아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곡식 몇 섬을 받아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어머니,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곳간에 곡식이 가득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딸에게 캐물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잣집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굶어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을 어찌 딸 자식을 종으로 팔았단 말이냐. 어머니는 딸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지은은 부잣집에서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며 지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을 깃고 방아를 찧고 빨래를 하면서도 지은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머니가 굶지 않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은은 틈이 날 때마다 몰래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의 사연이 마을을 넘어 나라 안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지은의 지극한 효심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종에서 풀어주고 곡식을 넉넉히 내려주어라. 임금님의 명으로 지은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나라에서 내린 곡식과 재물을 받아 어머니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딸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내 딸아 정말 고생 많았다.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지은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며 그 효심을 칭송했습니다. 지은은 훗날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여생을 함께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지은의 마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지은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지은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정성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혹은 오랜 벗이든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가만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누군가를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의 그 마음 또한 지은의 효심 못지않게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8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잔잔히 스며들며 오늘 밤도 깊고 평온한 잠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